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명 관계, 요약자하고 약약자하고 수익자 사이에, 그래서 이게 보상 관계고 이게 대가 관계라고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기본 구조는 이런데, 계약 당사자는 유엔에 2명이고, 그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외부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실무상 제3자에 의한 계약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우리 주교재에도 나왔지만 대표적인 판례가 용역경비계약 판례죠, 그죠? 용역경비계약. 이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경비계약의 해석 문제죠. 이게 과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맞냐? 맞다면 거기서 말하는 제3자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흥미로운 판례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기타 이제 실무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대표적이죠, 그죠? 보험회사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사자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얘기했더라?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그죠? 그것도 전형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랑 보증보험 회사가 계약 당사자고, 그 계약에 기해서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사람은 수익자죠, 그죠? 뭐 그런 것도 다 전형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중첩적 채무인수 혹은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 그게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명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추가된다는 거죠, 교체가 아니라. 근데 그 과정이 이를테면 기존 채무자하고 추가될 채무자 사이에 계약으로 그게 체결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제 수익자의 형태를 취하면 뭐 그것도 전형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랑 좀 구별해야 될 게, 그 매매 계약 시 부담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우리 판례가 전형적으로 이행 인수의 법률 관계로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 인수의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하고 달리 사실 경제적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이행 인수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결국은 수익자가 약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행인수의 경우에도 인수인이 자기 돈으로 채권자한테 변제할 의무를 이행인수 계약의 상대방인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은 하지만, 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 보면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 매매 계약 시의 부담, 뭐 이를테면 근저당이라든지 뭐 가압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인데, 그 액수만큼을 매매 대금 목적물 시가에서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정하는 경우에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행 인수 약정이 체결됐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행 인수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 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행 인수로 통상 보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본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구별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이행인수 약정으로 볼 것이고, 어느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을 볼 것인지 어려운데, 근데 그 판례를 오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행인수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행인수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때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적어도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런 취지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항상 배타적으로 이행인수 약정 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효력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익자의 지위에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채권 양도와 해제의 법률 관계하고 한번 유비를 해서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채권 양도와 해제는 이를테면 A가 B가 계약 당사자고 A의 계약상 채권을 C가 양도받은 이런 법률 관계에서 요 A,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거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양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C가 B한테 권리가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제3자와 낙약자 얘네 둘 사이의 관계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관계냐면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무만 부담하는 관계죠, 그죠?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대가는 아마도 이 보상 관계인 이 계약을 통해서 요약자를 통해서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수익자 권리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이 계약 관계에서 이를테면 수익자의 권리를 낙약자가 요약자부터 받을 그 권리하고 동시행 관계로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수익자는 그 동시행 항변의 제한을 받아야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낙약자는 보상 관계의 기초에서 요약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이라면 당연히 수익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는 채권 양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죠? 양도인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양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3자료한 계약에서. 그 다음에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익자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수익자는 채권자니까 여러분이 계약법 후반부에 배웠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구제 수단들, 강제이행, 뭐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자는 채권자일 뿐이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갖고 있었던 지위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테면 해제권 같은 거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따라서 수익자가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해제권 같은 거는 얘만 갖는 거예요, 요약자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채권자인데 요약자도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해제는 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넘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구조는 좀 맞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있죠. 수익자가 언제 그러면은 권리를 취득하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얘네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만, 그죠? 해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기본 구조예요, 그죠? 뭐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뭐 그 자체는 뭐 충분히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일단 수익자는 수익권이라는 걸 갖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형성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형성권, 즉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바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성권이 있고 그다음 형성권 행사하면 이제 낙약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 통상은 채권이겠죠, 그죠? 채권, 금전 채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 뭐 아니면 동산 뭐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라든지 뭐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어쨌든 통상은 채권적 청구권일 텐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쯤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형성권을 행사해야지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권리, 발생하는 권리는 통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겠죠, 그죠? 요게 이를테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형성권은 어떻게 될까요? 형성권이라는 건 우리 따로 그 소멸시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은 없는데 여러분 뭐 공부를 했다고 내가 간주하고 보면 제척기간이란 거에 통상 걸린다. 법에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10년의 제척기간에 통상 걸린다라고 보죠. 보죠. 거의 이거는 불문의 법처럼 그냥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적 권리를 수익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 구조는, 그죠? 기본 구조는 이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아직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형성권을 이 시점에서 행사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왜냐면 이때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우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 형성권을 행사하면 그 채권의 변제의가 도래하는데 그러면은 형성권 행사 시점에서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똑같은 구조거든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는 채권은 이때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물론 발생했을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 행사했으면 이때 형성권 행사했으면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서의 그 기산점을 꼭 여기로 봐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우리 법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에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그렇고 또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쉽지만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뭐 당연히 대가관계 효력과는 무관하겠죠. 그리고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낙약자가 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수익자의 수익권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해제뿐만 아니라 뭐 이 계약이 뭐 무효, 취소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익자는 그냥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즉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원칙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약간 그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판례가 법리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으로서의 제3자에 의한 계약에서는 적어도 수익자가 이 계약의 효력에 그대로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죠? 종속되는 건데 이제 우리 법 조문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뭔가 좀 그 수익자의 수익권을 보호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는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조항의 취지가 내가 지금 말한 이거까지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되는 경우까지도 그 경우에도 수익자가 수익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하면 좋을까? 수익자가 수익권 행사한 뒤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자의적으로 이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이를테면 아무런 계약을 그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사유가 없는데 뭐 당사자들 합의해가지고 이 계약을 해제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일 뿐인 것이고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죠? 채무불이행, 뭐 사기, 강박, 뭐 허위 표시 그렇다면 당연히 그 효력에는 종속되는 거죠 수익자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자가 종속된다는 말은 뭐냐하면 수익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수익권을.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그 취득한 권리는 뭐 소급적으로든 아니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소급적이겠죠. 그죠? 해제도 우리는 직접 효과설이니까. 그죠? 소급적으로 없는 건데 따라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권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수익자는 제3자 이른바 이 계약의 효력에 있어 제3자로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게 일반 법리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느냐? 일단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에게서 받은 거니까요. 그죠? 그럼 반환한다면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자가 제3자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받은 게 있다면 이 받은 걸 어떤 식으로 이른바 청산하느냐는 거예요. 청산하느냐. 만약에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건 급부부당이득의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받은 사람이 당연히 반환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제 어떠한 식의 법리를 말하고 있냐면 수익자가 받은 건 맞는데 반환은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즉 직접 받은 사람이 직접 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약자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약자가. 그리고 이제 낙약자도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둘 사이는 동시행 관계 있겠죠, 그죠? 그럼 수익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얘네 둘 사이에서는 정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 사이에서의 취지가 수익자가 무상으로 이득을 얻는 취지라면 수익자 그냥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익자가 제3자는 아닌데요. 제3자는 아닌데 받은 게 있으면 그게 부당이득이 낙약자한테는 아니고요, 분명히. 요약자한테도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뭐예요?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수익자가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하고 수익자가 받은 것을 청산하는 부당이득 관계의 문제하고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꼭 연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은 급부의 청산에서는 이른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청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약자가 실질적으로는 받은 게 없지만 요약자가 받은 것에 준해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급부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즉 보상관계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부당이득의 청산 문제에서 이른바 당사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반적인 컨셉은 내가 지금 말한 식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해라.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하고 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전에 배웠던 채권 양도와 해제의 사안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채권 양도와 해제에서도 역시 채권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로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럼 권리를 행사해서 받은 게 있다면 반환해야 되는데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C가 B한테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왜 저기서는 똑같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청산은 여기서는 얘네끼리 하라고 그러고 왜 청산은 여기서는 실제로 받은 애가 하라고 그러나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의 청산이 이른바 계약 당사자한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실질적 근거가 왜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논란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정합적이냐, 이렇게 보는 게. 이 두 사안에서 이 결론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뭐냐, 과연. 그 부분 사실 좀 논란은 있어요. 논란은 있고, 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약한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허약한 권리 취득하는 거니까 제3자로서 보호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실제로는 자기가 취득하지 못한 채권에 기해서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그걸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채권이었지만 이를테면 뭐 동산이라고 물건 채권이 아닌 동산이라고 이를테면 가정을 해보면 B가 C한테 동산을 인도해 줬는데 C가 동산을 받을 권리가 없으면 C는 B한테 동산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달리 보느냐? 수익자는 채권의 양수인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계약 내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내부인이니까 사실은 수익자가 받은 걸 요약자가 받은 걸로 의제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C는 어디까지나 이 A, B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는 사실 외부인이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있는 법은 이렇게 되죠.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관련해서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원래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수익자의 수익권은 그냥 없어지느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를 안 했으면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약자가 해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왜냐하면 수익자 관점에서는 아예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랑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요약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해제는 손해배상을 해야지 않는 건 맞는데 그 해야지 않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수익자가 아니라 이제 요약자가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종속적인 거죠, 사실 수익자의 권리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이 판례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교재에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한번 여기 보면 수익자가 원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안은 여러분 한번 보면 이거는 이른바 확대 손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물론 포섭은 시킬 수는 있는데 고유한 의미에서의 채무의 불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그래서 그 판시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론으로 말하면 오히려 해제가 되면 수익자는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왜? 얘는 처음부터 없는 애니까,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 요약자가 갖고 청산도 얘네 둘끼리 하고 알아서, 그죠? 수익자는 그냥 없는 거죠. 이 청산 같은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수익자든 채권 양수인이든 얘네가 선의의 재산자로 만약 보호를 받으면요 이런 문제가 사실 안 생기겠죠, 그죠? 사실은 일단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보호를 안 받는다고 해서 꼭 얘네들이 자신이 뱉어내야 된다라고까지가 연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좀 조심해서 이해해야 돼요.
네, 뭐 그 다음 그냥 쭉 다 보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끝났네. 그 다음에 이중매매 이제 보면 끝나겠네. 그 이중매매 내가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한번 막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 계약법적인 테마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테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불법 행위 내지는 채권자 대위 그리고 채권자 취소 이런 테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형법상의 죄책까지도. 그래서 전방위에 걸쳐서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되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고전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이중 매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중 양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매는 사실은 채권 계약을 얘기할 때 보통 매매라고 하거든요. 채권 행위. 근데 이제 양도는 이른바 물권 행위까지 일어나서 그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이른바 양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중 양도라는 개념은 약간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죠. 왜냐하면 우리 법상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에는 이중 양도라는 표현을 쓰면 뭐 그냥 아무 의식 생각도 없이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채권 계약이 복수로 체결된 경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하고 동산은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채권의 이중양도라는 표현도 사실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채권양도는 이제 담보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법상 채권의 이전은 일단은 그 공시방법이라는 게 대항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의 원인행위, 즉 채권 계약하고 물권 계약이 있으면 일단은 채권은 이전되는 것이고 이전된 권리를 대외적으로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하나의 채권을 A한테 양도하고 그 다음에 B한테 또 양도한 다음에 대항 요건을 B한테 갖춰주면 사실은 B가 채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죠? 대항 요건주의가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건데 참.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법이 그런 구조를 취하니까 채권의 양도에서는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이중 양도라는 표현을 뭐 써도 충분히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채권의 경우에 이중 매매 내지는 이중 양도라는 법률 관계는 대단히 유사한데 우리가 조금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뭔가 약간 범위를 좀 좁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지금까지는 사실은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전제로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 논의는 다 동산의 이중 매매라든지 채권의 이중 양도의 경우에도 별 이론이 여지없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그런 관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도 썼지만 동산의 이중 매매의 경우에는 이게 형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물론 형법 판례이긴 한데요. 사실은 민사 판례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긴데요. 여러 가지 그 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법적 논증의 어떤 기초를 좀 닦는다는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판례예요. 꼭 읽어보세요. 형사 판례긴 한데 사실상 민사 판례고 뭐 형법에서도 뭐 분석을 하긴 하는데 뭐 딱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는 테마는 사실은
형사상 죄책하고 항상 같이 연결돼서 따라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경우에 이중매매의 상황이 존재하는 거는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아야 돼요. 무조건. 중도금까지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계약의 구속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일방이 계약금의 손해만 부담하면서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상태는 넘어갔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판 경우가 전제거든요. 그렇게 팔아서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준 경우가 대전제인데 이 상황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이게 배임죄예요. 부동산에. 배임죄. 누가 배임죄냐면 매도인. 매도인이 배임죄의 죄책을 지거든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동산도 달리 볼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중 매도인한테 배임죄의 죄책을 부정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산의 매도인, 이중 매도인은 지금 말한 문제 상황에서 물론 동산의 경우에 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나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계약의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이 연결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게 배임죄의 죄책을 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 제2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행위에 가담을 하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103조의 혐의를 들이대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수월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흐름이 가면. 근데 이게 만약에 배임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행위를 103조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물론 이게 논리 필연적으로 꼭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배제. 우리의 논의 선상에서 요건 배제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동산의 경우에 이거 배임죄의 죄책을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부동산도 그렇고 사실 채권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요거까지 판례가 바뀌면은 지금 이 103조 위반과 관련된 우리 민법에서 이른바 반사회질성 무효론이라는 이 법리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동적인 상태예요. 법리가, 변화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의 논의에서는 일단 요건 배제하고 동산의 이중매매는 제외. 그리고 일단 우리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보고 아마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본 내용은 채권의 이중 양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논의 범위를 좀 확정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중 매수인이 체결한 그 제2매매 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원칙적으로는 유효인데 우리 판례상으로 그게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 말로 다 함축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103조 위반에 관한 판례들 한번 찾아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다 이렇게 딱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짧게 부르기 쉬우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고
이 말이 과연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실제 우리 판례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적극 가담 안 한 것 같은데 103조 위반으로 보는 판례도 있고요. 적극 가담 한 것 같은데 103조 위반 아니라는 판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 단어를 쓰는 거 좀 조심스러워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을 설명할 때.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매도인하고 제2매수인이 나쁜 놈인 것 같으면 이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103조 위반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일단은 확정적인 무효일 뿐더러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의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불법 원인 급여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에 이제 그런 식의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외적으로밖에 인정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그리고 사실은 뭐 급부부당이득 두 개를 갖고 있죠. 원칙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면요, 그죠? 두 개 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는 103조 위반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원래 이거 두 개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불법 원인 급여는 급부부당이득 반환만 안 된다는 거지만 소유권도 당연히 반사적으로 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경우에는 A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B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그 논리적인 설명,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는 조항이 그 설명하면서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억제 목적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안 적용되는 게 더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형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이 사안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법률 관계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죠? 이른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그러면 A한테 매매 대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나오죠, 사실은, 그죠? 이것도 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왠지 반환시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반환 안 된다고 하면요, A 입장에서는 뭐예요? 땡큐죠, 그죠? 땡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A 입장에서는 이른바 반사회 질서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전혀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불법 원인 급여 제도의 목적을 따져봐도 일단은 반환시키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B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마당에는요, 그죠? 이게 있는 마당이라면 굳이 C만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그런 식의 논리 구성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반환 청구는 긍정은 하고 있는데, 근데 판례가 말하는 그 정당화 근거는 조금 좀 궁색해요. 한번 보세요. 이 사안에서 보면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하는데, 불법성 비교는 사실은 이를테면은 A가 훨씬 나쁜 놈이다 이거거든요. A가 훨씬 나쁜 놈이니까 C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데, A가 훨씬 나쁜 놈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그런 경우에는 C가 반환 청구 못 하느냐? 그렇게 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비교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설사 더 잘못을 C가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위법행위 억제라는 목적에서는 더 타당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여기까지 우리 현재 판례 입장인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기존 뭐 문제를 제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뭐 딴 건 다 그렇고 지금 여기서 D
선의의 전득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거는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리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D는 보호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요 B랑을 비교해 보면 B랑 D의 비교를 통해서 보호 가치를 비교해 보면 과연 B가 D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상대방인지가 굉장히 의문인 거거든요. B도 그냥 채권적인 등기 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애였단 말이죠. 그리고 D는 사실은 선의의 전득자로서 어쨌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D를 희생하는 게 맞느냐? 뭐 논리적으로 흐름으로 가면야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결론이 좀 굉장히 대단히 의문인 거죠, 사실은. 대단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판례 이론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이중매매의 법률 관계를 구성할 수는 없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죠. 채권자 취소권 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매매계약 자체가, 이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법행위다. 즉 무슨 얘기냐면 C가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면, 등기를 그랬다면 그것 자체로 불법행위다. 근데 이 계약은 무효는 아니다. 103조 위반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렇게 보면 물론 A는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애고요. C도 악의라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C가 현재 등기 명의자라면 원래 우리 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금전배상주의인데, 금전배상주의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C한테 이 부동산 자체를 B한테 반환하는 이른바 원상회복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하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요. 근데 C가 선의의 전득자 D한테 넘기면 뭐 당연히 C는 금전배상 책임밖에 질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어요. 견해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판례 그렇게 안 보니까 사실 우리 현재 있는 법은 그렇진 않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나는 뭐냐면 C가 불법행위에 따라서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우리 법상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죠? 왜냐하면 금전배상주의가 원칙이니까요. 네, 사실은 있어야 할 법으로서는 원상회복 책임을 규정하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막히죠. 다른 거에서 뭐 다 막힐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거기서 막혀요. 원상회복 규정이 없으니까요, 우리 법상에. 그러니까 법 형성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걸리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으로 넘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기 이 이중매매를 보는 관점의 어떤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타인이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또 다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 행위에서 말하는 이른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라고.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위법한 행위냐 이게 과연 위법한 행위냐. 약간 시야를 넓혀서 우리 법이 만약에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안 취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고 가정해보면, 즉 일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그런 법 형태를 취했다면, 그런 제도를 선택했다면 시의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B한테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다시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C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등기를 안 넘겨받은 이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중도금까지 받았어도요. 중도금이 뭐 매매 대금의 뭐 한 90%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채권적인 권리자에 불과하잖아요. 제1 매수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C를, 그러한 사실을 단지 알고 있는 C를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문제가 좀 걸리는 거죠. 우리 판례가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문제에도 불구하고 103조 위반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원칙적으로 형식주의 하에서 C가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게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뭐예요? 그게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가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생기는 거는, 그거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너무 당연하다. 이를테면 A 입장에서도 C가 더 비싸게 부르면 뭐 손해 내가 배상하고 C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를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처럼 엄격한 요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격한 요건 하에서 무효가 다 이게 아니라 C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걸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냐. 사실 그게 더 걸려요. 이 원상회복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그건 뭐 법 형성의 문제니까 뭐 법 형성을 하면 또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사실. 악의, 단순 악의만으로 위법하냐. 자유경쟁 원리에 따르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만 몰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판례 옹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재반론이 가능해요. 뭐냐면 아까 형사 책임 얘기했죠. 형사 책임. 무슨 얘기냐면 위법한 행위라고 과연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유경쟁.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얘는 감옥 가야 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경쟁, 형식주의 다 좋은데 우리 판례가 얘는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가 배임죄를 이미 얘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애거든요. 그러면 A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단순 악의인 C도 똑같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 되든지 못해도 배임죄의 방조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형법 공부를 하면 아마 확인되겠지만 우리 판례가 요 단순 악의인 C를 형사상 죄책을 지우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사상으로는
적극가담 표현 굉장히 그렇긴 한데 일단 적극가담을 씁시다. 적극가담한 C가 있어야지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형사상으로만 보면 C가 적극가담을 하든 안 하든 얘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애거든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든 아니든. 그러니까 얘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애인데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C는 그냥 단순 악이더라도요. 공동정범이든 최소한 방조범이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진 않지만 C가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은 C한테 죄책을 안 묻는 것 같아요. 형사상으로. 아마 이 민사 그 법리하고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일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리상으로 보면 좀 안 맞거든요. 아니 얘는 적극가담 하든 안 하든 배임죄의 죄책을 지내면 형사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의 계약 상대방이 됐으면 단순 악이더라도 최소한 방조범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다시 재반론이 가능한 거죠. 야, 이거 나쁜 놈 아니냐. 그죠? 충분히 단순 악이더라도 불법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걸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제 하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을 안 해버리면요. 안 해버리면 또 논의의 틀이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재반론이 가능하다. 재반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 약간 부수적이긴 한데 C가 더 비싸게 부르니까 C한테 넘어가는 게 더 분명히 바람직하긴 하거든요. 더 비싸게 부른 애한테 재화가 넘어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적어도 C가 이 앞에 사정을 알았으면 그러면 C로 하여금 얘한테서 사도록 우리가 규범을 디자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C한테로 가는 게 더 맞다. 거기까지는 더 비싸게 불렀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C한테 어떤 책임을 안 묻기보다는 위법하다고 보면 아무래도 C는 A한테서 안 사고 이제 B한테서 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B가 C보다 더 싸게 산 애라면 뭐 합리적인 B라면 C한테 또 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이제 뭐 그러한 관점에서 또 재반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타당한지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른바 자유경쟁 내지는 우리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상 제2매매계약 체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그러면 왜 A를 배임죄로 처벌하느냐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단순 악인 C도 나쁜 놈 아니냐 이제 또 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매매에서는 역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리고 이른바 자유경쟁 이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악의의 매수인의 형사책임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직전에 얘기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상 저 판례만으로 보면 그렇게 명백하진 않은데 한번 여러분 책 같은 걸 찾아보세요. 단순 악의의 제2매수인한테 형사책임을 안 물리는 것 같아요.